자, 그러면 오늘은 홍계월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계월전은 이미 여러분들이 전문을 읽고 와서 그다음 여러분들이 줄거리까지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해본 거 맞죠? 선생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리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어왔기 때문에 결론부터 그러니까 이 작품의 중요 핵심 정리부터 하고 그리고 줄거리와 본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계월전은 군담 소설입니다. 전쟁이 배경이 되어서 전쟁에 출전하는 그런 일종의 군대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군담 소설인데 또한 영웅 소설이에요. 하지만 특별한 점은 여자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 주제는 홍계월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의 어떤 영웅적인 행적 그다음 활약 이런 것들도 주제가 되고 그다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이 많이 이 소설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가 이 소설을 재밌게 만드는 그런 중요 포인트가 되겠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같이 곁들여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 한번 보시면 주인공의 일대기적 구성 방식을 취하는데 일단 영웅소설의 일대기 구성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떤 방법 중에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영웅들은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뭔가 조금 비범한 출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어떤 출생의 과정을 겪게 되더라. 그죠? 자, 그 다음 그냥 평범한 사람이 보통 영웅이 되진 않죠. 그죠? 그래서 비범한 어떤 능력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특징도 있고 그 다음 소설이 재밌으려면 그냥 일이 순탄하게 흘러가면 별로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꼭 영웅들은 어릴 적에 한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어릴 때다 보니까 그냥 혼자 극복하기보다는 누군가의 어떤 사람, 즉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위기를 극복하는 이런 장면들이 그려지고 네, 그다음 커서 다시 하나의 어떤 위기를 겪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후에 위기를 겪고 이때는 어떤 내공이 마련되고 자신의 어떤 힘이 키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위기를 스스로 극복한 후에 이제 어떤 해피 엔딩을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계월 전에서 과연 이런 영웅의 일대기적 장면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끼워 보시면서 이렇게 소설을 파악하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신분을 감추기 위한 남장 모티프가 사용된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가 어떤 관직에 나아가서 출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제한이 사회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계월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남자로 이렇게 변신하는 그러니까 남자처럼 꾸미고 다니는 이런 모티프가 사용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보시고 그다음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려졌다. 즉 이게 이 주제랑 연관되는 거겠죠. 남성 중심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들도 나타나고 있더라. 자, 그다음 여성의 봉건적 역할을 거부하는 근대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 우리 과거의 여성들의 모습 생각해보면 그냥 집안일만 하고 바느질이나 빨래나 설거지나 이런 것만 하는 그런 태도들을 이게 옳은 거다. 강요하는 사회적인 어떤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거부하는 약간의 근대적인 가치관, 즉 이 소설은 조선시대 때 쓰여진 건데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이런 근대적인 가치관들이 엿보이더라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들 기억하시면서 이제 줄거리 먼저 보고 그다음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위기 부분과 절정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앞부분의 줄거리 같이 한번 봅시다. 명나라 때 이부시랑 홍무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서 고민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에 무남동녀 계월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월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는 그 배경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일단 아버지라고 보이는 이 홍무라는 사람이 신분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고귀한 혈통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얘가 태어나는데 태몽 자체가 선녀가 내려와서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정말 조금 특별한 케이스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웅의 일대기 구성의 두 번째 비정상적인 어떤 출생이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 그렇죠. 어려서부터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영웅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아이였구나. 즉 영웅의 일대기 구성 세 번째까지 확인할 수 있고 자, 계월이 5살 때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나서 난리 속에서 부모와 헤어진다. 즉 어릴 적에 위기에 처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문을 읽었으니까 아실 텐데 이 장사랑이
강에다가 이 개월이를 버려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막 강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여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개월을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릴 적 위기를 이 여공이라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까지의 줄거리를 살펴봤는데 이 모든 것이 지금 영웅의 일대기 구성에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공은 개월의 이름을 평국이라 고친 후에 동갑인 아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보내 가르침을 받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용이 지금 많이 생략돼서 그런데 원래 이 이부 신랑과 그다음 부인 양씨가 어릴 때 곽도사를 이미 찾아갔었죠. 그렇죠? 이 개월이가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니까 곽도사가 얘는 5살 때 부모랑 헤어진 후에 18살 때 다시 만날 거야. 하지만 이때는 정말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곽도사는 이미 이 평국이가 누군지 알고 있어요. 얘는 개월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고 이제 평국이와 보국이를 훈련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런 예언을 받았을 때부터 이 실랑과 그다음 양씨가 생각을 하죠. 이 당시에 여자는 관직에 나갈 수 없는데 어떻게 출세를 한다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남장을 하여서 아기를 키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평국이도 남자인 걸로 지금은 인식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전문의 내용을 상기하면서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 개월과 보국은 나란히 과거에 급제를 하는데 개월이 이제 장원으로 급제를 하게 되고 보국이 부장원으로 급제를 하게 되죠. 개월의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짚고 가시고요. 자, 오랑캐가 중원을 침범하자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은 원수로서 그다음 보국은 부원수로서 전쟁터에 나간다. 그러나 보국이 개월의 말을 듣지 않고 호기를 부리며 나가 싸우다가 크게 패한다. 개월은 이를 벌하려다가 여러 장수들의 만류로 용서를 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적을 무찌른다. 이것만 봐도 지금 사실 개월은 여자고 보국은 남자잖아. 그렇죠? 근데 이 개월의 능력이 더 뛰어나구나라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이 과정에서 개월은 헤어졌던 부모와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 곽도사의 말대로 5살 때 지금 이 장사랑의 이 난으로 인해서 헤어졌었는데 18살이 된 해에 진짜 이 개월이가 높은 신분이 되어서 부모와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계속 개월이 전쟁에 다녀온 후로 병이 매우 깊어지자 천자는 그냥 황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자는 어의를 보냈다. 즉 왕을 치료하던 그 유명한 의사를 이제 개월에게 보낸 거죠. 개월을 그만큼 아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어의의 진맥으로 개월이 여자임이 탄로가 나 버립니다. 이게 지금 성장 후에 겪는 첫 번째 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남자인 척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진맥, 우리 맥을 짚어보니까 이건 남자의 맥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월은 상소를 올려서 천자를 속인 죄를 청하나 황제는 이를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개월의 벼슬을 그대로 줬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개월이의 벼슬을 뺏은 게 아닙니다. 그대로 둔 채로 우리 개월이에게 어울리는 남편이 누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보국, 그 여공의 아들이죠. 그렇죠? 보국과 함께 혼인을 중매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월은 앞으로 규중에 갇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겠습니까? 아직 그 당시 시대 상황만 하더라도 여자는 어떤 벼슬에 나가거나 이런 것이 금지되었고 규중이라고 하는 집에 갇혀서 그러니까 부녀자가 거처하던 그곳에 갇혀서 집안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에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굉장히 한스러워하고 보국은 자기를 군령으로 다스려 조령한 개월에게 불만을 품으면서 두 사람은 갈등을 겪게 된다. 자, 그래서 성장 후의 위기 한번 보시면 남장한 것이 발각이 되었고 그다음 남편인 보국과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이런 문제들을 겪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자의 명에 따라 개월과 보국이 혼례를 치른 다음 날 보국의 애첩인 영춘이 개월의 행차를 보고도 예를 갖추지 않자 개월은 군법을 적용하여 그의 목을 베게 한다. 즉 보국이 굉장히 예전에는 그 조광지처 말고 첩도 둘 수 있었으니까 사랑하는 첩이 있었어요. 영춘이라는 첩이 있었는데 이 영춘이 개월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제 개월이 영춘이를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국이 또 좋아하고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는 그런 장면들이 요 위기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까지는 이 개월과 보국이 굉장히 왜 갈등을 겪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거 한번 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본문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